만들어낸 결과라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잠시 후 소상공인 대표와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차에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공정이 와둡니다. 여야 대선 주자들이 공정을 외치고 있습니다. MZ세대들 공정 요구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2030 세대들 중 3명 중 2명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주진우 라이브 애청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께서 생각하는 공정은 무엇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1902님께서 천둥 번개치고 폭우가 쏟아집니다. 문 꼭 닫고 선풍기 켜니까 정말 답답해요. 주진우 라이브에서 숨통 좀 트이는 소식 좀 전해주세요. 얘기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탐사보도 외길 인생 20년. 주 기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비리와 부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줄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오늘도 많아요. 네, 오늘 신규 확진자가 595명이나 나왔습니다. 통상 오늘까지는 주말 검사 건수 감소 영향을 받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600명 가깝게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일주일 전에 몇 명이었죠? 일주일 전이니까 지난주 화요일 확진자가 393명이었으니까요.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수도권이 문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20대 확진자가 정말 많습니다. 네, 지난 한 주 20대 확진자가 636명이나 나와서 이 전체 연령대 가운데 확진자가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엔 역시 30대가 많았습니다. 네. 이 방역에 대한 긴장감이 느슨해진 탓이 있는데요. 네. 이 지난 토요일 한강의 선상 카페에서 방역 수칙을 어기고 행사를 하던 100여 명의 손님과 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이 됐다고 합니다. 아이고. 네, 원래 300여 명이 있었는데 이 단속이 뜨자 이 절반 이상이 도주해서 100여 명 걸렸다고 합니다. 네. 무관용으로 처벌하기로 했다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정부 여당이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 확정했습니다. 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소득 하위 80%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예. 2차 추경은 별도의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할 계획이고요. 이대로 추경이 편성된다면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네요. 네, 이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까지만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인데요. 네. 이재명 지사는 이 재난지원금에서 일부를 배제하면 이 80%와 81%의 차이를 반영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광재 의원도 전 국민에게 가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지만님께서 공정이요. 전 국민이 다 고생했는데 재난지원금으로 갈라치기 안 하는 것 공정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문 의원님께서는 억울한 사람이 없는 사회야말로 공정한 사회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자, 오늘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네, 오늘 오후 1시부터 이 서초구 매헌 윤봉길 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는 절실함으로 나섰다라며 사실상 대권 도전을 선언했고요. 특히 공정을 주요 키워드로 제시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상식을 무기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다라고 했고요. 또 문재인 정부 비판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데요. 네, 거의 많은 시간을 할애하더라고요. 네, 이들의 집권이 연장된다면 대한민국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불보듯 뻔하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정치 독립을 말하고 정치의 중립을 얘기하더니 정치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독재, 전제라고 막 비판을 하면서 국민의힘과 철학이 같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본인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잠시 후에 최가박당에서 자세하게 저희가 논해보겠습니다. 홍준표 의원도 오늘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 했습니다. 소식은 왜 이렇게 안 전해주죠? 네, 뉴스에 많이는 안 나왔는데요. 국민의힘의 복당한 홍준표 의원이 오늘 이 전국에 8,18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면서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본인께서 직접? 네, 이에 따르면 나라의 미래가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48.3%로 나타났다라고 하는데요. 대한민국의 70년을 관통해온 성취와 긍정의 인식 대신 불안과 좌절의 이 부정적 인식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라고 홍준표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조만간 국민적 기대와 바람에 부응하는 이 본인의 꿈과 비전을 말할 기회가 올 것이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은 윤석열 전 총장한테 완전히 홍준표 의원이 좀 밀렸네요. 네. 국민의힘 의원들도 저 윤석열 총장한테 다 갔다면서요? 네. 몇몇 의원들이 현장을 찾았는데요. 이날 윤석열 전 총장 선언식에 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진석, 권성동, 이종배, 윤주경, 지성호, 박성중, 유상범, 김성원, 이만희, 서일준, 태영호, 이용, 윤창현, 정의용 의원 등이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들 국민의힘 의원들을 출마 선언 직전에 만나서 이 망가진 나라를 의원님들과 함께 국민과 함께 바로 세우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망가진 나라를 아까 그분들하고 같이 세운다고요? 잘 보시면요. 윤석열 전 총장 주변에 뒤에 같이 사진 찍은 사람 중에 신주류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구주류가 없어요. 네. 이제서야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검증이 시작될 겁니다. 이제 정치인으로는 첫발입니다. 오늘부터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 윤석열의 행보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 오늘 재판이 있었습니다. 징역 3년 선고받았습니다. 네, 이 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이 부산지법은 오늘 오전 열린 오거돈 전 시장 선고 공판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권력형 성폭력이라고 합니다. 네, 재판부는 오거돈 전 시장이 경도 침해를 앓고 있다고 한 주장에 대해서도 이 범행에 영향을 줄 인지능력 장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심정과 우리 사회가 느낀 감정은 처참했다라면서 이 사건은 정치가 들어설 게 없는 사건이라고 말했고요. 네. 고통받지 않아야 할 사람들이 아직 고통받고 있다면서 조금 더 공감하고 자제해 주길 부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장님, 상무님 이런 뉴스 좀 자세히 보십시오. 네. 권력에 의한 성폭력이라고 해서 징역 3년 선고받았습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민경욱 전 의원 개표 부정 계속 주장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재개표 검증하고 있습니까? 네, 이 대법원이 지난해 4.15 총선이 조작됐다면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제기한 이 선거무효 소송 관련 재검표를 마쳤습니다. 네. 어제 오전 9시 30분부터 재검표가 시작이 돼서 오늘 오전 7시 6분쯤에야 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대법원은 모든 투표지를 하나하나 스캔해서 이미지 파일로 변환하고 QR코드를 분석하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이 민경욱 의원이 개표 부정을 주장하면서 이 QR코드에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인데요. 네. 그리고 이 투표된 12만 7천여 표도 모두 세어보는 재검표 과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결과는 안 났습니까? 네,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진 않았습니다만 이 대법원은 이 직인이 제대로 안 찍힌 무효표를 일부 발견하긴 했지만 이 선거 결과를 뒤집을 정도는 아니었고요. 그리고 투표지 QR코드 일련 번호를 대조한 결과 개표가 조작된 증거는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을 최초 수사한 공군 20 전투비행단이 핵심 증거를 알고도 확보하지 않았다고요? 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이 군사 경찰이 고 이모 중사의 성추행 피해 당일 이 최초 신고에 해당하는 녹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초동 수사 당시 이를 확보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인은 피해 당일 밤 이 선임 부사관인 A 중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피해 사실을 알렸고요. 이 통화 내용을 A 중사가 휴대전화에 녹취를 했습니다. 중요한 정보네요. 네, 이 성 관련 범죄는 이 일관된 증언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최초 증언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 자료인 셈인데요. 그런데요. 그러나 그 20비행단 군사경찰은 사건 직후 이 A 중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해당 녹취 파일의 존재를 확인하고도 이를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거 참 이 군 검찰을 믿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면 군 경찰은 지금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군 검찰에서
땅에 떨어진 군의 신뢰를 조금 세울 수 있도록 열심히 수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대 후에 만난 군대 동기를 성폭행한 남성이 구속됐네요. 네, 이 전역 후 처음 만난 군 동기를 성폭행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구속이 됐습니다. 이 남성은 피해 남성과 만나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의정부에 소재한 한 모텔에서 투숙하던 중 이 피해자를 성폭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가족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요. 이 가족들의 신고로 경찰과 소방당국이 모텔로 출동을 했는데 이 3층 난간에 앉아 있다가 바닥으로 떨어졌고 이 머리를 크게 다쳐서 결국 나흘 만에 사망을 했습니다. 네. 가해자는 강제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는데 이 경찰은 현장 증거 등을 통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요. 이 가해자를 대상으로 사건 경위와 피해자 사망 연관성 등을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 서울에서도 국지적으로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장마가 온 것 같아요. 근데 장마철마다 이 뉴스 빠지지 않습니다. 상수도관 작업자들, 상하수도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다가 안타까운 사망 소식 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그랬네요. 네, 매년 이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어제도 이 전북 전주의 한 상수도 배관 공사 현장에서 이 배관 용접을 하던 53살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네. 용접 작업을 하기 위해 이 파낸 지하 공간에 이 폭우로 물이 찼던 것이 사고의 원인이었는데요. 당시 현장에는 2인 1조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갑작스럽게 비가 많이 쏟아져 내리면서 휩쓸려온 나무 같은 각종 이물질이 현장에 들이닥쳤고 결국 숨진 노동자가 현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이 공사를 발주한 전주시는 이 순식간에 많은 비가 쏟아질지 예상하지 못해 사고에 대처할 수 없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현장을 조사해서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물이 차는지 안 차는지 누가 하나만 지켜보고 있으면 이런 사고는 없었을 텐데요. 안전수칙 제대로 지켰는지 좀 따져봐야 됩니다. 너무 안전 불감증이 돈만 밝히고 안전은 뒷전인 이런 그 공사 현장들 때문에 안전사고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산업재해 담당 조직의 위상을 좀 격상시켰습니다. 네, 이 정부는 산재사고 예방과 현장관리 강화, 이 새로운 안전보건 분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 고용노동부 내에 있던 산업안전 조직을 산업안전보건본부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본부로 좀 확대 개편했습니까? 조직도 개편하고 조직도 좀 커졌으니까 안전사고, 산업재해 사고 좀 줄여주십시오. 제발 부탁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회에서 대체 공휴일 확대법 본회의 통과했습니다. 네, 오늘 본회의에서 그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의결됐는데요. 이에 따라 올해 광복절부터 이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며칠 더 쉰다고요? 네, 올해는 총 4일 더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개천절. 네, 그리고 광복절이 있고요. 성탄절 등이 있습니다. 네, 한글날까지 합쳐서 4일 더 쉽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대체 공휴일은 그 주말 이후에 첫 번째 평일, 그러니까 월요일이 휴일이 됩니다. 네. 주스 정상근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4941님께서 2021년 2030이 생각하는 공정이 개인의 능력, 시험 성적에 따른 서열주의라는 말에 이렇게 이기주의적일 수 있나 놀라기만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0926님께서 공정. 대한민국 65년을 살았는데 이 정권 내내 공정이 무너져 버리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박정희 정권이랑 전두환 정권 때는 좀 공정이 좀 괜찮았었나요? 박근혜 정권 때, 이명박 정권 때도 좀 괜찮았었나요? 이런 얘기도 또 의문도 듭니다. 7333님께서 한국에서 공정이란 단어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공정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지혜도 들어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이승미 씨. 네, 시계 교통 상황입니다. 오늘도 세차게 내리는 소나기 때문에 도로 상황이 평소보다 어렵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벌써 30km 가까이 정체인데요. 오산 부근에서 먼저 밀리고 있고요. 이후 기흥 동탄부터는 죽전 휴게소까지 16km 구간이 밀립니다. 또 판교 부근과 달래내곡에서 한남 쪽으로 정체되고 있고요. 서양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해미 부근 1, 2차로에 장애물이 있어서 주의하셔야겠고요. 발안에서 화성 휴게소
휴게소까지나 비봉에서 팔곡 분기점까지 정체고요. 일찍 분기점에서 금천 쪽으로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서울시는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으로는 성산대교와 양화대교 사이 1차로에 물이 고여 있어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행주대교부터 양화대교 쪽으로 정체고요. 노량진에서 한강대교 쪽으로는 사고 여파로 밀리고요. 또 영동대교 부근 사고 여파까지 더해져서 반포대교에서 청담대교 쪽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새우튀김 갑질 사건, 기억하시죠? 참 속상한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쿠팡이츠의 불공정 약관이 문제였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소상공인들과 시민단체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소상공인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피자집을 운영하는 김진우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로 힘드시죠, 요새? 예, 요즘에 조금 많이 힘듭니다. 네, 아이고, 참. 새우튀김 환불 요구 사건, 이 사건 때문에 음식점 주인이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네. 대표님은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사건의 본질이 뭐라고 보십니까? 터질 게 터졌다고 생각하고요. 예. 요즘에는 고객 리뷰에 따라서, 별점태나 리뷰에 따라서 가게의 운명이 좌우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고객들이 요구사항도 되게 많아지셨고요. 예. 매장에서 하나하나 한 분 한 분 다 이게 대응하기는 좀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이제 운영하는 게 어렵고, 이 부분은 터질 게 저는 이제 쌓여있던 게 드디어 이제 터졌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악성 리뷰나 별점 테러하는 악성 고객들이요,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도 뭐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네. 물론 경험을 해봤고요. 대부분의 고객들은 뭐 좋은 글을 많이 남겨주세요. 뭐 네. 맛있다. 예. 뭐 재주문하겠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제 뭐 아무 말도 없이 별점 테러를 별점을 1점을 주는 고객도 있고요. 네. 또 어떤 고객은 손님이 제품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잖아요. 이 제품에 어떤 재료가 들어갔는지. 네. 그런 걸 다 알지 못하는데 오해가 있어서 안 들어간 재료가 뭐 들어갔다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 예. 그런 걸 이제 당했을 때는 조금 이제 마음 좀 답답한 면이 있었죠. 오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쿠팡이츠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서 이 자리 네. 다녀오셨습니까?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먼저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저희가 이제 계약 해지거든요. 네. 계약 해지가 가장 큰 문제였었는데, 계약 해지를 일반 우리 가맹사업법에는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어떤 조건이 되면은 해지할 수 있다. 네. 근데 지금 쿠팡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니고 고객의 평가에 대해서 별점, 리뷰, 상담,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는 매장들은 해지할 수 있다. 평가만으로, 소비자들의 평가만으로? 네,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저도 처음 봤거든요, 오늘. 사실은 불공정 약관을 예. 처음 봤어요. 예. 근데 이런 게 돼 있어서 조금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인식을 많이 했습니다. 네, 어제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그러면 쿠팡이츠 아니고 다른 배달 대행 업체들은 이런 불공정 약관은 없습니까? 다른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같은 경우는 예. 쿠팡이츠처럼 이렇게 이렇게 해지한다는 그런 내용은 없고요. 네. 그냥 강제적인 이렇게 한쪽만 이렇게 된 계약서는 없고요. 네. 그냥 서로 협의하는 선에서, 아니면 이런 경우 여태까지 없었어요, 저는. 그래요? 네. 네네. 점주들이 불만, 이거는 좀 고쳐주세요, 이런 내용을 쿠팡이츠 사측에서도 알고 있습니까? 물론 알고 있겠죠. 제가 자영업을 한 지 20년 됐고요. 네. 쿠팡을 사용한 지는 한 5, 6년 됐는데, 그 전부터 이런 문제가 계속 대두돼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고, 상담원은 또 이게 저의 전화 받는 상담원은
위에 보고를 하겠다. 이 부분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나 어디 그 정치권에서 도울 방법은 없을까요? 어떤 법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런 환불 지금은 모든 법들이 소비자 위주로 돼 있거든요. 사실은 네. 저희도 자영업자지만 네. 어떻게 보면 쿠팡에 대해서는 저희도 소비자잖아요. 같이 사용하고 있고 네네.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그런 법은 전혀 없어요. 현재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쿠팡 수수료 부분이 지금 15%거든요. 아, 15%나 돼요? 예. 거기다 이제 카드 수수료까지 하면 18%, 약 18% 정도 되는데. 예. 수수료 부분이 너무 이제 높다 보니까 운영하기가 너무 힘든 부분이죠. 네. 이런 부분도 수수료율도 어느 정도 한계선을 두고. 네. 우리가 카드 수수료 1% 내리려고 몇 년을 싸우고 해갖고 1%를 내렸는데. 네. 이거는 카드 수수료 1% 내린 거에 비해서 너무 터무니없는 15%라는 수수료를 내고 있으니 네네. 이게 매장 운영이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자영업자를 정부나 정치권에서 자영업자를 생각한다면 수수료 상한선을 좀 정해줘서 그 안에서 수수료가 정해질 수 있으면은 좀 더 자영업자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매장 운영하는 게 네. 조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유광근님께서 배달하다 보면 주문하면서 남기는 내용 보면 가관입니다. 서비스 공짜로 달라고 하고요. 리뷰 잘 써주겠다고 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얘기합니다. 고객들 중심으로 서비스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고객의 권리라는 이름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도 좀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장님 힘내시고요. 예. 네, 도울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좀 저희들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진우 사장님이었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주진우 라이브. 오늘의 정치권 상황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여당 야당 크로스 최가 박과와 함께 최가박당. 여야의 최고 파트너입니다. 주진우 라이브 공식 여야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회의 열렸죠. 네. 본회의에서 일 많이 하셨습니다. 네, 많이 했습니다. 네, 어떤 일 했습니까? 오늘 본회의가요. 네. 법안이 한 70여 건 처리가 됐는데 70여 건이나요? 예. 대체 공휴일법, 네. 또 정부조직법, 그 산자부 차관 신설 법안이 있거든요. 예. 또 지방세법, 지역 상권 상생법,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여수 순천 사건 진상규명 특별법, 네. 그리고 이제 최영두 의원 관련된 3.15 의거 특별법, 네. 이런 법안들이 처리가 됐습니다. 최영두 의원님 그 법안에 대해서 예. 잘 통과됐습니까? 네, 오늘 상당히 제가 찬성 토론도 했고 네. 만장일치 표기를 요청했는데 268명 의원이 제석했는데 두 분이 이제 기권하셨어요. 기권했어요? 네, 그리고 나머지 전 찬성하셔가지고 만장일치는 못 미쳤지만 상당히 그 21대 국회 들어서 보기 드문 찬성률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법은 사실은 61년 전에 부정선거에 항의해서 네. 서울로부터 천리나 떨어진 작은 도시에서 그날 10,000명, 20,000명의 시민 학생이 나와서 마산 창원에서 네, 그래 바로 이제 그때 자유당 정권의 그 경찰이 바로 그날 밤에 10분 이상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총탄에 맞아서. 그런 어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라는 것이 비단 서울과 수도권 중심이 아니라 마산 같은 이런 천리나 떨어졌던 곳에서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다 피와 땀을 흘려서 이룬 성과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아주 귀중한 특별법이었습니다. 네. 여기에 따라서 입장에서도 여수 순천 그 11구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대한 특별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됐거든요. 이건 이제 여순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 희생자 또 유족의 명예회복 이런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3.15 관련된 그 명예회복하고 여수 순천 명예회복 상대적으로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법안이 통과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사실은 그동안 과거사에 관련된 것들을 모두 새롭게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3.15 특별법 발의했던 저도 별도의 특별위원회 조사위원회를 만들자고 이야기했는데 정부 쪽에서 이렇게 과거 진상조사를 하다가 계속 새로운 특별위원회를 만들면 이거 자체도 엄청난 재정 수요가 들 뿐 아니라 오히려 신속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진상규명위원회의 틀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해서 그리고 이제 창원시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얻어서 현장 조사를 강화하도록 현장 협의를 강화하도록 했고 이것이 향후에 이와 유사한 과거사 조사에서 굉장히 그 유용한 그 모범적 선례로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신유경님께서 수술실 CCTV 설치는 어떻게 됐나요? 물어봅니다. 그 수술실 CCTV 이제 의무화법 관련해서는요. 아직 토론하고 있죠? 네, 이제 우리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통과돼야 된다는 입장이고 이제 국민 절대 다수가 이제 찬성하는 법인데 사실 이제 야당 소위에서 위원장이 이제 비협조를 하면서 소위 통과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국회로 좀 넘어가는 모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도 그렇고 저희 당에서도 이준석 대표에게 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관련해서 명확한 입장을 내달라 했는데 아마 이준석 그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는 논의 더 해봐야 된다 이런 입장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 절대 다수가 통과되기를 원하고 있죠. 근데 그게 이제 조금 전문적으로 보면은 이게 만일 지금 현재 뭐 해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의 수술실에서 그 수술실 CCTV로 그 수술의 정확성을 과연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냐. 그 집도하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과연 그것으로 수술을 적절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수술 장면 또 수술 받는 사람이 누워 있고 그런 CCTV가 혹여라도 여러 가지 불법적인 자료 관리의 부실이라든가 해킹을 통해서 나타날 경우에 그로 인한 또 다른 그 인격권의 침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유출에 대해서 더 크게 또 벌해야죠. 그게 이제 모든 수술실을 의무화하다 보면은 그게 문제는 자 그게 그만한 실효성이 있느냐. 수술실을 다 샅샅이 한다고 해서 이게 180도 앵글로 마치 무영등을 통해서 하듯이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거든요. 그렇게 정교하게 할 수가 없는데 그걸로 수술의 어떤 그거를 적부를 따질 만한 자료가 되겠느냐는 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해서 이제 국민들이 대다수가 볼 때 그동안 이제 의료 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때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냐. 그러면 CCTV 설치를 했을 경우에 사전에 어떤 예방 효과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의료 사고가 됐을 경우에 이걸 모든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거에 대한 청구권이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 법적 장치로서의 안정적이기 때문에 의료인들에게 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의료에 대한 어떤 침해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봉의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좀 맞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7월로 넘어갔습니다. 오늘 윤석열 전 총장이 드디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잠시 오늘 출마 선언과 기자회견 모습 듣고 오겠습니다. 정권 교체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정권 교체를 이루지 못하면 개혁과 파괴를 개혁이라 말하고 독재와 전제를 민주주의라 말하는 선동가들과 부패한 이권 카르텔이 지금보다 더욱 판치는 나라가 되어 국민들이 오랫동안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부패 완판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저 윤석열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는 결실함으로 나섰습니다. 장모가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라는 발언이 기사화된 적이 있는데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이나 그 이후에나 법조경에는 절대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그 신념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입당을 고려하고 있는지 만약에 고려하고 있다면 왜 국민의힘인지
저는 자유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과거에 탄핵도 겪었고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점들이 많으셨을 것입니다만은 다수결이면은 모든 일이 된다고 하는 그런 철학에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치 철학 면에서는 국민의힘과 제가 생각을 같이 하고 그 이른바 윤석열 엑스파일과 관련해서 정치권의 공세에 대응하지 않겠다고 앞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문건을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어떤 그 저의 국정수행 능력이나 또 저희 그 도덕성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저에게 제시를 하시면 제가 국민들이 궁금하지 않으시도록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상식과 공정을 법치를 내팽개쳐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무도한 행태 그리고 권력을 사유화했다. 그리고 국민을 약탈한다. 계속 나옵니다. 부패하고 무능한 세력의 집권 연장 국민 약탈을 막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민주당에서 지금 국민 약탈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제 윤석열 그 전 총장과 관련된 오늘 출마 선언이잖아요. 네. 그 출마 선언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과거에 지금 그렇다고 하면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현재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겠다. 특히 이제 국가 관련해서는 지도자로서 어떤 청사진을 그려야 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 비판과 비난만 있지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이 핵심이 빠져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또 하나가 끝나고 났을 때는 언론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됩니다. 윤석열의 정치가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한 워딩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정확한 정치 언어가 나와야 되는 건데 윤석열의 정치가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잡히지 않았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것이 윤석열의 정치가 공정과 상식을 슬로건을 내세웠는데 기자들의 첫 질문이 공정이었어요. 그러면 공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이 무엇이고 어떤 내용이고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이분은 공정에 대한 개념이 아직 서 있지 않더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첫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지 않았다. 그리고 정치 지도자는 그 말을 했을 경우에 그것을 받아 적었을 경우는 문장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지금 후보가 내세운 기자회견이라든가 내용을 봤을 때 제가 쭉 읽어봤거든요.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겠어요. 어떤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될 정도의 말이 정확하지가 않다. 의원님 그런데 네. 문장이 안 되는 정치인들 많았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정말 안 됐고요. 박근혜 대통령도 좀 어려웠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분이 얘기하고 하는 공정과 상식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를 좀 다시 한번 드려야 되겠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이제 전직 방송 출신 아니겠습니까? 네, 앵커 출신이시죠. 말을 했을 경우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버벌하고 넘버벌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언어적인 측면에 제가 얘기를 했는데 넘버벌을 봤을 때 이런 거죠. 언어적인 측면부터 제가 얘기를 하죠. 언어를 얘기했을 땐 톤이라든가 속도라든가 강세라든가 호흡이 이제 있어야 되는 건데 일단 톤이 너무 높아요. 그리고 말이 빨라요. 좀 화나 있으세요? 화나 있고 강세를 너무 두고 호흡이 짧다 보니까 뭐냐면 듣는 사람이 불안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넘버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기사도 나왔던데 도리도리에 머리를 계속 돌려요. 이거 불안하니까 자기가 준비가 안 되면 우리가 말을 할 때 안정적인 자세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자세가 안정적이지 않은 걸 봤을 때. 예, 우리 박 의원님 그 말을 귀담아 들어서 우리 많이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입당하면은 저희가 많이 다듬겠습니다. 다듬을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은 윤석열 현상이라는 것은 참 우리가 정치권에서 사실 좀 난해한 대목입니다. 왜 이렇게 윤석열 총장이라는 분이 이렇게 지금 국민적 열망의 대상이 되었는지 왜 그렇게 대통령 그 후보 잠재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지에 대해서는 근데 지금 윤석열 총장이 그 바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마침 또 윤시네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이제 처음부터 모든 말이 끝이 정권 교체입니다. 정권 교체. 이 정권이 저지른 무례한 행태는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렵다. 또 내 편으로 갈라서 상식과 공정 법치를 파기했다. 이렇게 연장된다면 대한민국 앞날이 어떻게 될지 뻔하다. 사실은 국민의 상당수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거의 묻지마 지지 현상도까지도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정치를 새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 다듬어진 과거에 우리 YS라든가 또는 DJ라든가 또 저 당선되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대통령과 달리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대부분 정치를 오래 하면서 그 정책과 정견과 비전이 다듬어진 데 반해서 덜 다듬어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이분을 이렇게 추동하는 강력한 열망, 그 열망을 아주 거치지만 그리고 뭐 하이톤이라고 그랬지만 굉장히 분명한 언어로 이야기했다는 데서 오늘 뭐 출마선은 그 자체가 이제 시작이죠. 예. 로라 김님께서 국민들의 열망도 있지만 기자들의 태도가 너무 공손해서 인상 깊었습니다. 기자들의 열망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조혜숙님께서는 윤석열 전 총장님 우리 박성준 의원 스피치 강사로 섭외해 주세요 얘기합니다. 9225님께서 질문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독재와 전제주의입니까? 물어봅니다. 최영두 의원님.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그 이중잣대가 있었죠. 맨 처음에 윤석열 총장을 발탁하신 분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 아니십니까? 네. 그리고 우리 총장님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른바 적폐 수사를 할 때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괜히 없는 범죄를 만들어서 억지 수사를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기된 수사 그리고 검찰의 본능이라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다. 그건 대통령께서도 격려하시고 우리 총장님 하면서 다 그렇게 해달라고 했던 주문대로 간 것인데 네. 그렇게 하자마자 갑자기 민주당과 청와대에서 이제 공개 칼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갑자기 한때 우리 총장님이 이제 막 사실은 뭐 제가 하지 않으면 안 될 아주 큰 숙적이 돼 가지고 뭐 저 추미애 장관부터 해서 얼마나 흔들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분들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사실은 그 문재인 대통령이나 초기에 민주당이 그렇게 지켜세우고 했던 바로 그 기준대로 만약에 나라를 바꿨다면은 그 총장이 하는 일에 대해서 그것이 헌법과 법률에 정한 권능의 범위 내에서 하는 일이라면은 그걸 막아서는 안 되죠. 그러나 그거를 이중잣대로 가지고 하고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 편에 대한 공격이 시작되니까 이건 안 된다고 몰아내기 시작한다면은 그것이야말로 헌법과 법률의 파괴 행위죠. 그 오늘 기자가 질문할 때 뭐 보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라고 해야 되겠네요. 이제. 네. 자유를 매우 중요시 여긴다고 하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이제 전행한다, 법치가 무너졌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완결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모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주주의와 독재, 이 전제 국가에 비교를 했을 경우에 한 세 가지 기준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선거의 절차성을 인정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세계적으로 이제 인정을 받고 있는 국가고. 네, 민경욱 전 의원 빼고는 또 하나가 이제 권력 분립의 측면에서 볼 때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잘 맞고 있느냐. 그때 네. 우리가 볼 때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상권 분립이 잘 성립됐다고 보는 거고 또 하나가 매우 중요합니다. 언론 출판 결세 자유라고 하는 부분에서 표현의 자유가 있느냐. 그 자유권적 기본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자유라고 하는 가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건데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라고 하는 절차적 민주주의라든가 상권 분립이라든가 이런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것인지 제가 한번 묻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자유에 대한 가치를 얘기를 하지만 정작 윤석열 전 총장이 전제국가라든가 전행을 했다라고 하는 국가가 있다고 하면 출마도 못하는 겁니다. 자기 표현도 못할 정도 되는 건데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이 없다 보니까 저는 이 법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분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지도 좀 묻고 싶어요. 네, 네. 박성준 의원님, 네. 최영두 의원님께 아까 전제 독재냐고 물어봤을 때 최영두 의원님이 대답을 못 하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 그러니까 전제국가라든가 독재국가였다면 윤석열 전 총장이 검찰총장 옷을 벗고도 나올 수가 없는 수준이. 그리고 이게 문재인 정부가 완성한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벌써 올해가 6월 항쟁이지 20주년인가요. 그리고 네. 우리 모든 젊은 사람들이 지금은 586이 기득권이 됐습니다만 그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고문과 투옥을 당해가면서 때로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면서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온 시민이 이룬 민주주의입니다. 그 민주주의를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은 좀 나라다운 나라가 되어서 더 발전시켜 주길 바랬더니 기대치가 높았어요. 말하고 행동이 다르고 말하고 행동이 정반대였던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누굽니까? 이분 뭐 예전에 박근혜 수사하고 이제 적폐 수사한다고 그때는 박수치고 이분이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지금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은 사실은 윤석열 총장이 초기 수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고 그 피해자들도 있습니다. 피해자들도 있는데 지금 이분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 그렇게까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던 분이 이제 이렇게 이 권력에서 칭찬하고 죽게 세워줘도 그 권력에 대해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구나. 그랬더니 추미애 장관이 5번의 무리를 범하면서 오전 오피하지 않았습니까? 뭐
검사 수사위원회에 물었더니 안 되고 법원에서도 지고 학자들한테 지고 검사 다 졌는데도 무리하게 총장을 몰아내는 이 과정을 보고서 아니 나라다운 나라 우리가 민주주의를 더 고양시켜야 될 이런 나라에서 왜 이런 일이 생기냐에 대한 극도의 반감이 생긴 것이죠. 이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오늘이 6월 29일이고요. 윤봉길 기념관을 갔는데 이걸 한번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6.29 선언이라고 하는 부분 6월 29일 우리가 오늘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건데 87년 체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동안 이제 과거의 권위주의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자유와 인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6월 10일 대항쟁을 한 겁니다. 그래서 6월 29일 날 노태우 대통령이 이 국민의 한 거에 대해서 항복을 해서 항복선언을 한 게 6월 29일이에요. 예. 그 윤봉길 의사는 뭐냐면 일제시대의 강한 국가 권력에 의해서 우리 민족이 핍박을 받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항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윤봉길 의사나 6월 29일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국민이 우리의 권리를 확보하고자 하는 싸움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건데 윤석열 전 총장이 그러면 이런 항거의 의미를 담고 있느냐. 국가 권력을 행사한 당사자예요. 당사자. 검찰 권력을 행사했던 당사자지 국가 권력에 대해서 항거했던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저는 오늘 장소라든가 6월 29일이 윤석열 전 총장이 살아왔던 인생과 과거의 삶과 오늘 선언했던 장소하고는 전혀 맞지 않다. 오히려 국가 권력을 당사자 행사했던 사람이 왜 이런 의미를 담고서 얘기를 했는지 저는 그거 자체가 말이 맞지 않다. 국민의힘에서 신주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그 주변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그 또 과거의 구주류들 그리고 영남권을 기반으로 한 또 오래된 세력들도 있는데 오늘 윤석열 총장이 그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와서 왼쪽에는 정진석, 오른쪽에는 권성동 그리고 몇몇 의원들이 옆에 딱 섰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권력의 지도가 좀 재편되나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영대 의원님? 그렇지 않을 겁니다. 지금 윤석열 현상이라는 것이 뭐 윤석열 총장이 우리 당내 몇몇 의원 덕봐가지고 이렇게 뜬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바람은 없을 것이고. 우리 당원 의원들끼리 이런 논의는 있었습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을 우리가 어차피 입당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권영세 전 사무총장을 인재 영입 위원장으로 해서 지금 이제 섭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권영세 의원과 또 윤석열 총장의 친분이 좀 그렇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오늘 윤 총장이 어떻게 보자면은 참 외로운 이제 선언을 시작한 것이죠. 물론 이제 그 장외에는 많은 국민들이 몰려 있습니다만 정치라는 것은 외로운 결단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며칠이라도 가서 그 뭐 이제 장도를 시작하는데 박수로 다음 치주자 해서 갔던 것이고요. 그건 뭐 개파도 관계도 없는 것이고 특별히 권력과도 관계도 없는 것입니다. 아마 내보니까 진짜 좀 소통하고 친한 분들은 또 안 간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지금 외로운 결단은 얘기하지만요. 정치는 현실인 게 뭐냐면 그 사람 주변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 세를 형성했느냐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사람과 같이 공동체라고 하는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이제 파악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지금까지 혼자 와 있는데 그럼 정치를 누구랑 할 것이냐. 예를 들면 저는 그래요. 최영두 의원님께서 네. 윤석열 총장 옆에 있다고 하면 좀 새로운 그렇죠. 사람이고 그렇습니까? 뭐 그림이 있을 수 있구나. 저는 진짜 좀 핵심들이 영남권 핵심들이 그래서 저도 갔습니다. 사실 갔는데 갔어요? 갔어요? 갔습니다. 왜 갔느냐 사진 안 찍었어요. 왜요? 아니 제가 조금 마무리한 다음에 말씀해 주세요. 예. 그러면 갔대요. 아니 간 걸 떠나서 윤석열 총장이 그야말로 그러면 국가 지도자로서 이런 사람들과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림을 좀 그려줘야 되는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미국에서도 대통령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재임 기간에 내각을 3번 정도 바꿀 수 있는 인재풀이 있어야만 성공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그동안의 정치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검증한 사람을 쓸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건데 윤석열 총장이 지금 당장 대변인도 제대로 못 쓰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이 열흘 만에 그냥 그만두는 거 아닙니까? 그건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자기가 입문을 했을 때 사람을 썼을 때 그 사람과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을 써야 되는 건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써가지고 아니니까 열흘 만에 교체했다. 이것은 사람 보는 눈이 없다. 최영도 의원님 왜 가셨어요? 우리 박 의원님처럼 저렇게 옆에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런 소리 나올까 봐. 지금 아무도 없어요 사실.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럴까 봐 사실은 많은 의원들이 뭐 정지석 의원은 아마 좀 같은 동양 출신으로 뭐 좀 이렇게 예전부터 친분이 좀 있었고요. 권성동 의원은 같은 검찰 출신으로 또 인연이 있고 해서 사실은 지금 우리 당 입당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는 당원입니다만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동료 의원들이 같이 가기도 좀 쉽지 않은 상황. 오늘 또 그는 국회도 있었고 해서 그런데도
지금 우리 박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옆에 사람이 없다, 외롭다 뭐 이런 말이 나올까 봐 여러 의원들이 잠시라도 가자 갔다 온 것이고 저는 왜 갔느냐 하면은 저는 마침 주변에 뭐 행사도 있었고 다음에 윤석열 대표가 실제로 말하는 거 다 보고 싶고 해서 갔습니다. 갔고 아까 사람 이야기 했는데 오늘 거기서 누굴 만났냐면 저는 이석준이라고 전 국무조정 실장을 만났습니다. 역대 국무조정 실장이 가장 참 훌륭한 분 중에 한 분이시고 이 국무조정 실장이야말로 앞으로 이석준 국무조정 실장을 썼다는 것은 굉장히 정신호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앞으로 우리 입당하면은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그래도 제일 옆에는 전체 국가적인 업무 우리 박 의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것들을 의제를 총괄하고 국정의 현안을 실제로 관리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제 그런 사람을 쓰기 시작했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본질은 뭐냐면 정치적인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치 DNA가 있는 것 같으면 오랜 동안 자기가 그 과정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이 사람이 정말로 이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지금 누구를 검증했겠습니까? 누구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냥 추천해 준 사람 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변인부터 실수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상당히 비일비재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그래서 빨리 우리 입당하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입당해도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될지는 좀 의문입니다. 그때부터 당해. 오늘 기자회견하는 거나 이런 내용 봤을 때 훈련이 전혀 안 됐다는 생각이 최영두 의원님 윤 후보한테 이제 이거는 고쳐라 이거는 바꿔라 얘기해 주실 거 좀 많이 보이셨죠. 3871님께서 머리 돌리기 정신 사나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홍보팀에서 이거는 모니터 사실은 하지 않을까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렇게 몇 경험 보면은 왜 TV 출신 우리 박승 의원 같은 TV 출신을 청와대 공보수석으로 뽑고 하는지를 내가 알았던 게 뭐냐면은 TV에 어떻게 비치는가 이게 TV 토론이라든가 이런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해요. 우리처럼 글 쓰는 사람들은 그거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 대선 후보가 되는 사람들이 되면 아까 논버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훈련을 받아야 되죠. 그래야 사람이 신뢰가 생기고 자신감이 더 돋보이는 것이니까 그건 이제 훈련의 시작이라고 봐야죠. 4523님께서 연설은 세련되지 않았지만 개인의 철학과 신념을 보여주기는 충분하여 신뢰가 가며 정책은 향후에 구체화될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0926 오늘 윤 전 총장 하신 말씀 다 옳아요. 정말 자기 편 아니면 정권 말 안 들으면 전부 적폐로 피곤한 국민입니다. 더 강한 말을 기대했는데 너무 순했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엄청 세던데 이게 순했다고요. 그런 분들도 계시네요. 모태하님께서 문정권은 공정이 무너진 정권이 아니라 공정이 대두된 정권이죠. 그 이전에 공정이라는 것이 어디 발붙일 곳이 있었나요? 대표적으로 학연 지원의 나라였고 공정의 나라, 인권이 문제였던 나라였어요. 그러면요 그만큼 민주주의가 발전되었다고 봅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8902님 수고하십니다. 정부에 대해 독재라고 마음 놓고 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대단한 발전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튼 민주당이 다수결이 민주당의 철학인가요? 아니 민주주의의 이제 기본 원칙은 뭐냐면 다수결의 원칙이고요. 다수결 원칙 안에서 이제 소수 약자에 대한 보호가 기본적인 민주주의 가치이죠. 근데 뭐 윤석열 총장이 어떤 의미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민주주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다수의 결정에 의하지만 소수 약자를 보호하겠다라는 것이 명확한 가치인 것입니다. 네. 최영두 의원님 퇴임 후에 윤 총장이 윤 후보가 국민 많이 만났다고 하는데 많이 만난 것보다 좀 유튜브 많이 보신 것 같아요. 말이 굉장히 강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사실은 원래 검사는 스스로를 무사에 비교합니다. 네, 자기가 무사라고 생각하시겠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무사도라는 것이 보면은 이게 결단, 고독, 뭐 이런 또 사생의 각오 뭐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사생관이 분명해져야 되고 내가 무엇에 목숨을 걸 것인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거 보면은 검사로서 정말 엄청난 일들을 겪어온 사람이죠. 이분은. 그런 면에서는 아마 남들과는 좀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기대가 국민들한테 모였다 생각하고. 네.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좀 한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정치 또 사법, 행정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법, 이 법적인 것은 과거의 일을 관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행정이라는 것은 오늘의 일을 처리하는 거고 우리가 정치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거거든요. 지금 오늘 연설문이라든가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역시 사법적인 사고 있다. 그러니까 폴리티컬 마인드, 정치적인 마인드가 없고 미래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이 이제 담론을 담아내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과거에 머무르는 어떤 그런 정치에 함몰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 정치인으로 첫발이지 않습니까? 첫발이죠.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이제 무엇보다 다시 기본으로 해야 될 그런 법치, 헌법 이런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 바탕 위에서 우리가 윤석열 최재형이라는 두 현상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가박당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성준, 최영두, 박성준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2부에서 6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36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올해 9살인 지혜는 벌써 이별의 아픔이 뭔지 알아버렸습니다. 일용직 근로를 하면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던 아빠가 한 달 전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지혜한테 남은 가족은 지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외할머니와 면역계 이상으로 루푸스 진단을 받은 엄마뿐인데요. 일찍 철이 들어버린 지혜는 고사리 손으로 집안일을 도우려고 애쓰지만 아직 어린 나이에 이 모든 걸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게 현실입니다. 막막한 일상을 버티고 있는 지혜네 가족들이 더 이상의 아픔을 겪지 않고 행복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을 모아주세요.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소나기가 국지적으로 요란합니다. 현재 서울 동부권과 서부권, 충남 논산과 계룡, 전북 남원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는데요. 4시 때 발효된 게 아직 유지되고 있고요. 일부 지역으로 좀 굵은 소나기가 지났거나 지나는 중입니다. 특히 서울의 은평이나 양천구 쪽은 2-3시간 동안 무려 40-50mm의 폭우가 쏟아져 내렸고 그 밖에 호우특보 내려진 지역 시간당 40mm 이상의 요란하고 강한 비가 내려 호우특보가 발효됐습니다. 내일까지도 이렇게 곳곳에 매우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늘 소나기 양은 5에서 50mm, 밤까지 전국 곳곳에 지나는 곳 많겠고 내일 새벽까지도 강원 영서나 충북, 경상도 일부에 이어집니다. 또 내일도 아침부터 저녁 사이에 5에서 6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곳곳에 지나겠습니다. 물론 국지적이라서 지역 편차도 크겠습니다. 오늘 서울은 28.6도까지 올랐고요. 내일도 29도까지 예보되어 있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낮더위가 있겠습니다. 다만 모레까지 주로 서쪽으로 30도 안팎의 더위가 있고 동해안 쪽은 동풍의 영향으로 다른 지역보다는 선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무난하겠고요. 일부 수도권으로만 내일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쁘겠습니다. 장맛비는 금요일 제주도부터 서서히 시작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3.9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정한나 씨.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여순 사건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여순 사건 발생 73년 만에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민주노총 지도부를 만나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측은 형식적인 만남은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충남 서해안에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2028년까지 4,822억 원에 들여 현재 건설 중인 서해선과 경부선 KTX를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D 노선을 서울 강남과 직접 연결하는 대신 GTX-B 노선과의 연결을 검토하겠다는 절충안을 내놓자 인천 검단과 경기도 김포 등 수도권 서부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경찰이 오늘 고 손정민 씨 사망 사건에 대한 변사사건 심의위원회를 내고 사건을 내사 종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이번 결과와 별개로 손 씨 유족이 손 씨 친구 A씨를 폭행치사, 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는 이어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지난해 1월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던지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두려움을 물리쳐주며 늘 차분한 음성으로 코로나 상황 알려준 분이 있습니다. 이제 임기를 마치고 방역반장 자리에서 물러나 학교로 돌아간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전할 당부의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지금까지 저도 힘을 내어서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초기부터 방역 업무 진두지휘해 오셨는데요. 근데 그러면 지금 반장님이 떠나는 걸 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코로나를 막을 수 있겠다, 어떻게 갈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이 있는 거죠. 지금까지 저희가 세 차례 위기 상황을 겪고 왔었고, 그때마다 다른 외국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는 좀 더 신속하게 안정화를 시켜왔던 국가이고요. 네.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다 체감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가장 기본적으로는 마스크 착용과 같은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방역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금 공무원들 그리고 의료 현장에 계시는 의료인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금 현재 환자분들을 여튼 치료하고 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믿고 계시면 충분하게 우리는 극복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의 작년에는 없었던 우리는 강력한 무기인 백신을 또 지금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접종이 계속해서 올라가면 저희들은 개인의 어떤 면역이 그만큼 더 높아지기 때문에 훨씬 더 대응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박오리님께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크서클 생겨가는 거 보았어요. 맞아요. 근데 우리 반장님 노란 점퍼가 하도 잘 어울려가지고요. 그것만 봐가지고 공무원인 줄 알았는데 원래는 학자시죠? 의대 교수님이시죠? 네, 제가 학교에 있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학교에서 뭐 가르치셨어요? 저는 예방의학이라고요. 네, 예방의학을 가르쳤고요. 주로 감염병 쪽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코로나19와 관련되어서 또 관련성이 깊은 또 학문이기도 합니다. 네. 가장 중요하실 때 또 보건복지부에서 중요한 자리에 계셨네요. 네. 자, 보건복지부 방역총괄반장으로 1년 5개월여 이렇게 방역총괄하셨는데, 자, 그동안 그래도 우리가 이거는 좀 잘했다, 좀 성과를 꼽아주신다면요? 네. 일단 저희들은 사실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코로나19 환자 수를 줄이면서도
일상생활을 조금 더 보장을 하려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 왔습니다. 네. 그래서 방역과 일상의 조화가 우리의 기본적인 대응의 기조였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기조들이 사실상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이고요. 네. 그다음에 적극적인 검사와 역학조사인데 이러한 것들이 저는 제대로 잘 이행이 되어 왔다. 그래서 이러한 그리고 또한 현장에서의 방역 인력들과 그리고 보건소에 계시는 분들 또 의료인들이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왔던 이러한 세 가지 요인들이 잘 작동을 해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결국 일선에서 일하는 중수본의 사람들이 또한 힘을 받았던 가장 큰 운동력이기도 합니다. 네, 6169님께서 한국은 코로나 대처에서 세계에서 모범 국가로 인정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코로나 방역 정책 잘 가고 있지요? 네, 아직까지는 어느 나라에 뒤처지지 않을 만큼 네. 그리고 상당히 다른 외국에 비해서 비교를 해봐더라도 저희들은 잘 대응을 해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대책이 서 있습니까? 델타 변이뿐만 아니라 이제 변이 바이러스는 항상 코로나 바이러스는 변이가 항상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외국에서 어떤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사도 철저하게 하고 그리고 계속 시설 또는 자택에서 격리를 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들이 계속해서 잘 작동을 하고 있고요. 예. 물론 이제 지역사회로 전파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우리나라는 아주 정확한 검사를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고 또 신속하게 또 시행을 하는 그런 대표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변이 바이러스가 외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상대적으로는 잘 대응을 해왔다고 보고요. 다만 앞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생길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반장님이 떠난다니까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또 반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다 대책을 세워놨을 것 같아서 좀 안심도 됩니다. 반장님, 네. 우리는 어떤 여름을 그리고 어떤 가을을 맞게 됩니까? 좀 알려주세요. 네. 지금 현재 여름철은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휴가철이고 이동이 이제 많은 이제 시기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야외 활동들이 많아지지만 또 무더우면 또 실내 또 장마철에는 실내 활동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네. 실내에서 있던 감염 위험들이 좀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예방접종을 지금 한 인구의 한 30%는 예방접종을 1차 접종을 받으셨지만 네. 이것으로는 좀 더 부족하고요. 그래서 7, 8월 동안은 예방접종을 차질 없이 받되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의 마스크 착용은 좀 더 철저하게 준수를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안정된 상황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고 또 9월 추석도 저희들이 잘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학교에서요, 연구실에서 이렇게 바이러스 이렇게 보다가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딱 봤잖아요.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네. 이 국민들한테서 코로나가 이게 번져가는 것을 봤지 않습니까? 그때는 네. 어땠어요? 그때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작년에 처음에 발생했을 때 코로나가 또 계속 번져갈 때 그때 생각해 보면 좀 소외가 남다르실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네, 제가 실험실에서 일을 했던 사람은 아니고요. 주로 이제 정책을 이제 가르쳤던 사람인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기본적인 특성 자체가 감기 바이러스와 거의 유사합니다. 네. 또한 이 바이러스가 정상이 있을 때 바이러스가 배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상이 없을 때도 바이러스가 배출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방역적으로는 대응하기 힘든 이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현실에서 일단 차게만 보다가 네. 현실에서 그리고 중수본이 방역총괄반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최일선에서 일단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이 바이러스는 쉬지는 않는데 그리고 바이러스가 쉬지 않는 만큼 사람도 쉬지 않아야 되는데 네. 문제는 사람은 계속해서 피로해지고 또
여러 가지 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허탈감을 느낄 때도 있었어. 그런 부분들을 보면 사실 힘이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은 바이러스보다 저는 사람의 힘이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힘이 더 강력하다고 보고 지금까지 국민들께서 강력한 힘을 발휘해 주셨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지금까지 애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반장님 집은 어디이신가요? 부산에 있나요? 아니면 서울인가요? 네, 저는 가족들은 부산에 있습니다. 그러면 집에 그러면 집 가족들하고는 떨어져서 생활하셨어요? 네네, 한 3년 3개월 동안 떨어져서 생활을 했고, 네. 최근에는 이제 토요일쯤 이제 부산에 내려가긴 합니다. 처음에 코로나 났을 때는 집에도 네. 못 가셨겠네요? 네, 집에 갈 수가 없었죠. 네. 집에 안 가시고 그래가지고 막 좋으셨어요? 가족들을 안 보면 좋진 않죠. 그렇진 않죠. 네, 네. 고생 많으셨을 텐데, 네. 아우, 너무 힘들다 이럴 때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제일 힘들 때가 사실은 이제 1차 유행 때 대구 때 상황하고요. 예. 그다음에 3차 유행은 수도권에서 대유행이 발생했을 때가 제일 힘들었던 시기고 고생을 제일 많이 했던 시기인데, 네. 또한 지금 생각을 보면 가장 생각이 많이 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예. 그만큼 그 고생을 한 만큼 또 생각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잘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나마 코로나에서도 일상적인 또 일상을 또 누릴 수 있었어요. 네. 6034님께서 시원한 냉면 한 그릇 대접하고 싶어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건강하세요. 얘기합니다. 응원 메시지 엄청나게 오고 있습니다. 반장님. 네,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같이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우리 사회의 어떤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참여해 주신 국가는 아무래도 저는 참 찾아보기 힘들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도 잘했고요. 또 의료진들의 네. 희생, 헌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대만 컨설턴트님도 K방역 존경과 찬사를 보냅니다. 대만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374님 낯익은 목소리 친근한 목소리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셨죠. 감사하는 마음 간직하면서 이제는 목소리 잊을 때가 다가오는 거 맞겠죠. 얘기합니다. 반장님 다른 감염병 왔을 때 대비한 공공의료 정책 이런 부분도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저는 저희가 이제 코로나 이후 그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인데 사실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부분들, 아픈 부분들이 많이 드러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공공의료 부분인데요. 네. 앞으로 공공의료는 좀 더 국가가 그리고 지자체가 책임성을 가지고 좀 더 강화시키고 좀 역량을 확충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저도 복지부를 떠나고 중수부를 떠나긴 하지만 계속해서 공공의료가 좀 더 확대되고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네, 저희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네. 아무리 생각해봐도 코로나 시대 이 시대의 영웅인데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복지라고 해야 되나요? 혜택도 좀 더 드리고 국가에서 예우도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참 걱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족들한테 일단 한마디 해주십시오. 가족이 고생이 컸을 거예요. 네. 제 딸이 고1 여학생인데요. 네. 사실은 중학교 시절을 거의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고 고1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매번 미안하고 또 제 아내가 여튼 일을 하는데요. 바깥 일을 하면서 또 딸을 챙겨주고 혼자서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서 여튼 제 아내와 딸에게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가족들한테 감사하다고 꼭 전해주시고요. 네. 반장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네, 일단 학교에 가는 만큼 학생들을 또 소임을 다해서 가르치는 그래서 훌륭한 의사를 양성하도록 하는 것이 제가 맡은 또 소임이기도 하고요. 네. 또 중수본의 경험들 또 복지부에서 일했던 경험들을 한번 정리를 해서
어떤 책을 내든지 여하튼 뭐 결과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3년 3개월 동안 있었던 시기들을 한번 정리를 해서 좀 나름대로 의미 있는 자료를 좀 만들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반장님은 떠나 보내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들 국민들한테도 한마디 해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잘 해오셨고요.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앞으로 계속해서 해 나가시면 저희들은 코로나19를 반드시 극복을 하고 우리가 바라던 집단 면역의 달성 그리고 일상 생활의 회복 반드시 저는 이루어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화 맞다님께서 윤 반장님 저 부산 삽니다. 돼지국밥 한 그릇 사드리고 싶습니다 얘기하고요. 조성빈님께서는 3년 3개월 이분은 훈장이라도 가슴에 달아들어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얘기합니다.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초조하고 피말리는 시간의 연속이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얘기합니다. M님 윤태호 화이팅. 7481님 아버님 보고 잘 자랄 겁니다. 딸 얘기 같아요. 존경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함, 국민 대신 감사함을 제가 또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 반장님이셨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반장님.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뉴스를 향한 진지한 고민,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은지옥이요. 시사인 김은지입니다. 네, 오늘 윤석열 전 총장, 윤석열 후보의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오늘 저는 사면 관련된 부분이 가장 재미있었는데요. 네. 왜냐하면 윤석열 전 총장이 본인이 검사 시절에 박근혜, 이명박, 이재용 이렇게 세 사람을 사실상 감옥에 보낸 인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에 대해서 사면에 대해서 우호적인 발언 그리고 가석방도 절차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서 둘 다 좀 우호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과거를 잊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법과 공정, 상식, 법치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강조했었는데요. 그 키워드랑은 좀 다른 이야기가 아닌가. 자기 상황으로 돌아가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문 이렇게 좀 따져보고요. 자기가 하신 윤 총장이 한 얘기를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근데 말하고 실제 행동하고는 조금 많이 좀 거리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사면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특이했습니다. 생각이 많이 바뀌셨네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부터 가볼까요? 네, 양복 대신 티셔츠 입고 서류 가방이 아닌 백팩을 메고 직책 대신 땡땡님 이렇게 부르기만 한다면 요새 대기업 이런다면서요? 네, 수평적인 조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게 다는 아니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이버 직원이 지난 5월 25일 숨진 채 발견되었는데요. 네.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있었습니다. 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임원이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IT기업, 아까 말씀하신 대기업을 비롯한 IT기업의 조직 문화가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가해자로 지목된 임원 A가 고인을 땡땡님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괴롭히면서 무슨 님 그러면서 괴롭힌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이런 식인데요. 팀원 기흥님이 이직하면 땡땡님은 나한테 죽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누구 나가면 땡땡님 나한테 죽어요. 이렇게요? 네, 그러니까 님자도 붙이고 높임말도 쓰는데 사실상 그 안의 내용들은 괴롭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차라리 반말을 쓰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불편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존칭이라는 거는 존경의 의미가 좀 담겨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누구님 너 죽어 이게 무슨 죽어요라고 했죠. 죽어요. 예. 신기하네요. 네, 그런데 이러한 A씨에 대한 문제 제기가 숨진 네이버 직원뿐만이 아니라요 여러 명에게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문제였잖아요. 네, 복수의 퇴사자가 퇴사 이유로 임원 A를 언급했고 이 중에서는 경영진에게도 이런 문제를 직접 전한 직원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누가 퇴사한다고 하면 네이버 내부에서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인사팀 직원이 임원 A 때문에 너 퇴사하는 거냐 이런 질문이 나올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임원 A의 문제가 굉장히
널리 퍼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가 제대로 이것을 책임지지 못했다. 그래서 사고로까지 비화됐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임원회의를 네이버의 수뇌부에서 계속 신뢰하고 있으니까 말도 못하고 결국은 나간 거 아닙니까? 네이버에서 노조가 기자회견을 열었죠. 그런 지적했어요. 네, 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번 사건 관리 책임자인 최인혁 전 최고운영 책임자 COO라고 불리는데요. 이 인사를 보직에서 해임하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문제가 되는 A씨에 대해서 묵살하고 여러 가지 오히려 영전을 시켜줬다 이런 지적들을 노조가 하고 있는데요. 고인을 포함했던 사람들이 A씨와 일하기 어렵다라고 토로하자 오히려 A씨의 권한을 강화하고 일부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들을 해임하는 식으로 했다라고 합니다. 이거야말로 가해네요. 그렇죠. 게다가 또 다른 가해네. 예. 최인혁 전 최고 운영 책임자는 회식 자리에서 조직장들에게 퇴사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요. 손가락 걸고 약속하라고 종용을 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네. 예, 이 사람은 지금 네이버 창업자인 이혜진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다라고요. IT 전문지인 블러투 뉴스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또 다른 어떤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조직 문화 개선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의 전 과정을 책임지는 기구를 노사동수로 구성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왔고 과도하게 특정인에게 집중된 권한도 바꿔야 된다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일부 임원 자르면서 꼬리 자르게 하지 말고 조직 문화 바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노조가 어제 한 보고서를 공개했는데요. 고인의 전현직 동료 60여 명에게 이야기를 해서 심층 인터뷰를 하고 이메일, 메신저, 녹취, 동영상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 사람이 왜 죽었는지 보고서를 썼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보면 과도한 업무량은 기본이고요. 임원들이 사원증 그러니까 그것들을 목줄을 계속 당기면서 괴롭히기도 하고 초과 근무를 하는 사람에게는 돈이 없어서 주말 근무 신청했냐 이런 식의 비난을 했다고도 합니다. 배가 나왔다 이런 외모 지적도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직원들이 지난 2년 동안 이런 문제 제기를 계속해서 해왔는데 그게 묵살됐고 결과적으로 사람이 죽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해자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보직 해임 돼가지고요. 나가 있는 상태인데요. 나가 있기만 하고. 네. 그런가요? 참. 네. 다음 뉴스로 가볼까요? 네. 학교 폭력 논란으로 코트를 떠난 배구 선수 이재영, 이다영 선수 이야기 기억하실 겁니다. 네. 이 두 사람이 복귀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그러게요. 복귀한다고 하고 외국에 다른 팀에 간다고 하고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는 뭐라고 합니까? 네, 이제 그러니까 입을 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건데요. 어제 저녁 MBC가 인터뷰를 보도했습니다. 피해자 A씨가 피해자를 고소한다라는 기사를 봤을 때는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역시 안 달라졌구나라는 거였다라고 합니다. 네. 실제로 두 자매가 학교폭력 피해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 사실을 폭로했던 피해자들이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아, 고소를 해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처벌받아야 될 가해자들은 별 문제 없이 지나가고 있고 피해자들이 명예훼손했다라는 이유로 경찰을 들락달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아니 근데요, 이 자매들은 자기네들이 잘못했다고 사과문도 쓰고 고개를 숙였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 지난 2월 달에 한참 여론이 뜨거울 땐 그렇게 썼는데요. 그 이후에는 명예훼손을 고소하고 피해자들을 지금 다시 괴롭히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네. 네, 심지어 그래서 그 피해자들이 여럿인데요. 당시의 피해 사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흉기를 들고 와서 목에 들이대기도 했고 피가 났다 이런 식의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심지어 10년 전에 작성했던 그 진료 기록지를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10년 전에? 네, 그 사람들 때문에 자기가 이제 정신적인 피해를 입고 적응장애 같은 것들을 알았다라고 하는 건데요. 혹시 그 진료 기록지 10년 전 기록에도 이 폭행 부분이 적혀 있습니까? 네,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신적인 존재인 쌍둥이 배구 선수 동기들이 구타를 자주 했다. 그러니까 이미 과거부터 이런 사실들을 이야기해 왔고요. 피해 사실을 호소해 왔지만 사실 한국 사회가 제대로 이것에 주목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두 선수의 복귀를 반대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어요. 네. 팬들이 그렇게 트럭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러한 시위가 열렸는데요. 한국생명보험 본사가 있는 서울 종로구에서 시작해서 한국배구연맹이 있는 서울 마포구 일대를 돌면서 트럭 시위를 했습니다. 예. 트럭 시위는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19이다 보니까 더욱더 하고 있는 시위 형태인데요. 트럭에 문구를 실어서 그 트럭을 전국에 혹은 전역에 돌아다니게 하는 방식입니다. 아무튼 쌍둥이 형제 중에 한 명은 외국에서 뛴다면서요. 네, 이다영 선수를 해외에서 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고요. 그리고 또 흥국생명에서는 이재영 선수는 흥국생명에서 뛰게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제 지난 2월달에 학교 폭로가 나오자 그때는 무기한 출전을 정지시킨 바가 있거든요. 뭐 영구 제명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군요. 네, 이제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과문 올리면서 말씀처럼 자숙하는 행보를 보였는데요. 얼마 있다가 사과문을 삭제했고 폭로자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는데 실제로 경찰에 갔다 왔다 이들이 밝혔습니다. 학교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지금 높아졌는데 이 배구 자매들 아직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지난주에도 학교폭력 사례들을 소개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건 인식의 변화고 실제로 학생들은 변화하고 있는데 어른들이 변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을 해드린 바가 있거든요. 과거에는 이런 피해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이야기하지 못했다가 그 가해자들이 10년 후 20년 후에 유명 인사가 되어서 TV에 나오면 그 고통이 너무 커서 폭로하기 시작하는 흐름들이 만들어졌던 거죠.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난 2월달에 이 이재영, 이다영 자매 학교폭력 가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 이유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참. 다음 뉴스는요? 네. 한 줄로 요약하면요. 포털뉴스 다 믿지 마세요입니다. 아, 네. 뉴스를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좀 꼼꼼하게 잘 챙겨봐야 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KBS가 보도한 내용인데 포털에 서비스되는 뉴스 중에서 이름 받고 이름 걸고 있는 곳에서 이런 답을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네. 기사 실으려면 한 5천만 원 정도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또 다른 언론사에서는 간단한 기사는 부가세 별도로 해서 2장, 그러니까 200만 원 정도에 맞춰준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삼성 이재용 부회장 사면 찬성 여론 높다라는 기사를 냈던 한 언론사가 있는데요. 여기에도 KBS 기자가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기업체 직원인 것처럼 접근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기사 써줄 수 있냐 이렇게 물었다라고 하는데요. 했더니 그쪽에서 이제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사장님이나 부사장님 인터뷰를 우선 좀 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자기들이 기사를 만들어서 수십 개의 단 언론사에 뿌린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는 그 해당 회사 그러니까 기사를 써달라고 문의하는 회사도 직원들이 그걸 좀 퍼날라 줘야 되고 그러면 일시적으로 데이터 양이 늘어서 회사에게 유리한 여론이 조성된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뉴스를 만드는 공장들 이런 회사들이 얼마나 있는 거죠? 네, 이제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KBS가 네이버와 제휴맺은 검색 제휴 언론사 전체 등기를 떼어봤다라고 하는데요. 네. 그 결과 좀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발견했다고 합니다. 전직 경제지 출신의 한모 씨 그리고 그 사람의 부인 또 여동생 이 사람이 2015년부터 포털 검색 제휴 언론사 대표이사로 등장해서 11곳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재벌이네요, 재벌. 예, 한 사람만 11곳을 언론사를 소유해서 일종의 여론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까지도 짐작할 수 있는 건데요. 네. 현재는 절반 넘게 팔아서 4곳만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한 명이 단순하게 언론사 여러 개 소유한다. 이런 게 문제가 단순하게 볼 게 아니라요. 이러한 언론사가 제대로 언론사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광고성 기사를 팔으면서 거래된다라고 하는 게 문제인데 KBS 보도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팔리는 언론사들이 종합지 같은 경우에는 6억 원. 최하 금액이 그렇다고 하고요. 출입처가 있으면 더 비싸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문지는 3억 정도에 팔린다고 하고요. 아 그래요? 이게 네. 단가도 있어요. 종합지는 6억 원, 전문지는 네. 3억 원. 자기들끼리 언론사를 만들어서 또 팔고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잡게 한 다음 팔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한 산업이네요. 김문지 기자 이거 좀 취재 좀 열심히 해봐요. 한씨 쪽은 뭐라고 합니까? 이분은 뭐래요? 네, 해외 출국 등을 이유로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여동생은 잘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역시 언론인 출신이어서 언론 대응 방법을 잘 알고 있군요. 네, 이제 게다가 한씨 일가는 아직 검색 제휴를 맺지 못한 인터넷 언론사도 24곳이나 가지고 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검색되는 것만 아까 11곳에서 절반 팔고 4곳 있고 그 외에 검색 안 되는 곳은 또 24곳이나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방법을 과연 한씨만 알고 있는 걸까? 아니면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예전에 한 15년, 20년 전에 스포츠 신문사에서 돈을 주면은요 1단, 2단, 3단 해가지고 돈 주는 만큼 기사를 써주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감옥에 갔기도 했는데 지금 언론사를 만들어가지고 아예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었군요. 참. 네, 그러니까 기업체와도 장사를 하고 언론사끼리도 서로 주고받고 팔면서 이런 장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KBS가 폭로했습니다. 언론사를 몇 군데 가지고 있으면 기사를 하나 써가지고 6개, 7개에다 쓰잖아요. 자기들끼리 받아 쓰는 모양새를 만드는 거죠. 참. 네.
그러니까 열심히 기사 쓰고 이렇게 또 언론을 신뢰해달라고 말하는 기자 입장에서는 참 부끄러운 소식을 전하는 마음이 참담합니다. 네. 9168님께서 공정과 사면은 이율배반적인 말 아닐까요? 그러게요. 만약에 사면을 문재인 정부에서 얘기했다면 아마 공정을 외치면서 윤석열 후보 측에서 또 좀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독재와 전제를 이렇게 막겠다고 하면서 독재와 전제가 가장 연상되는 당한테 이렇게 철학을 공유하겠다고 하는 걸 보면 이거는 조금 앞뒤가 조금 더 좀 쳐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3243님, 형편이 어려운 동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우리 아이들 정말 열심히들 살지만 사교육 들이붓는 동네 아이들과는 경쟁이 되지 않아 입시에 실패하는 모습, 발버둥 치고 숨 막히도록 달려도 보이지 않는 장벽, 막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노력하면 된다는 말을 하기 미안한 순간이 많습니다. 자유로이 꿈꿀 수 있고 노력하면 이룰 수 있는 세상이라 말해줄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어른으로서 좀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기자들의 수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이승미 씨.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빗길에 난 사고인데요. 광주 대구고속도로 광주 방향으로 남원터널 부근에서 2차로 막고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로 인한 정체는 없지만 도로면이 많이 미끄럽습니다. 2차 사고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고요. 논산 천안고속도로 논산 방향으로 차량터널 부근 4km 구간 사고 여파로 밀리고 있고요.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으로 증평 부근의 사고는 처리 작업 정리 끝났는데요. 진천부터 10km 정체고요. 하남 방향은 남이천 부근과 중부 3터널에서 중부 1터널까지, 또 동서울 요금소에서 하남 분기점까지 밀립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구리 방향으로 송내 부근 5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어서 일산에서 송내까지 정체고요. 하계 분기점에서 청계터널 사이 밀리고 있고, 이후 서안암부터는 구리 나들목 쪽으로 18km 구간이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똑똑해진다. 드라이브 스루 시사 주진우 라이브. (2030) 청년이 보고 듣고 느끼는 요즘 우리 사회, 그것이 궁금하다. MZ세대에게 묻는다. 요즘 뭐하니? 프로게이머 출신 유튜버 황희두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한 얘기는 뭔가요? 예, 첫 번째 주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늘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것도 청년들이 관심 있습니까? 이 부분도? 예, 굉장히 관심 많아요. 예. 네. 일단 인터넷 반응만 먼저 가져와 봤습니다. 좀 비판적인 반응은 뭘 했다고 대선까지 나오냐. 뭘 했다고. 예, 그리고 야당은 왜 이렇게 인물이 없냐. 뭘 하는지 모르겠다. 이야기하는 게 두루뭉실하다. 주가도 폭락하지 않았냐. 이런 반응들이 있었고. 예. 응원하는 반응은 대한민국이 이제야 바로 서일 것 같다. 부패 완판, 정권 교체도 너무나 당연한 시대의 외침이다. 대한민국은 부활할 거다. 이런 반응도 있었고. 대한민국 부활한다고요? 자, 청년들 반응은 궁금합니다. 예, 일단 비판적인 반응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건지, 그리고 또 안철수 대표에 대한 얘기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 본업을 버리고 정치하려고 안달이냐. 이외로도 엉덩이 탐정이 대통령이라니,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자유인데 자꾸 자유를 강조하는 게 좀 납득하기가 어렵다. 이런 반응들이 있었고요. 예. 응원하는 반응들은 오죽하면은 국민들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지할까? 민주당은 각성해야 된다. 아, 민주당은 각성해야 된다. 이게 윤석열 현상이 일어난 게 민주당이 잘 못해서 그렇다, 이런 얘기군요. 예, 그리고 연설 중에 얘기한 상식, 공정, 정의, 법치, 이걸 그렇게 지키는 게 어렵냐며 민주당에 대한 이런 비판의 목소리들이 있었고요. 네. 또 작년부터 윤석열 전 검찰총장 밀었는데 기분 좋다. 역시 대통령감 맞는 것 같고 공부 많이 해온 게 보인다. 이런 반응들로 나뉘었습니다. 엉덩이 탐정 아까 얘기했는데, 엉덩이 탐정이 뭐예요?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인데, 네. 이게 그 캐릭터가 굉장히 좀 비슷하게 닮아가지고 많이 닮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고 청년들이 빵 터졌습니까? 예, 특히 페이스북에 예. 직접 또 그게
이렇게 언급이 돼 있어서 그게 좀 잠깐 또 핫한 이슈였는데 예. 한 1시간 전후로 해서 이게 삭제가 됐더라고요. 뭐 예. 비공개로 전환이 된 상황인데 아무튼 이거에 대한 반응도 그래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비판적인 반응은 되게 띄워준다. 그래서 조국 전 장관만큼 압수수색도 제대로 하고 보도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이게 너무 자기적인 것 같다. 이런 반응이 있었고요. 응원하는 사람들은 국민들과 소통하려는 모습이 보기 좋고 동물 사랑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따뜻한 감성을 지닌 분들이 많다라며 이렇게 응원하고 또 구태한 정치인들에 대한 물갈이가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동물을 좀 앞세웠어요. 페이스북에도. 예, 토리 아빠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 내면서요. 예. 그런데 청년들이 반응할 때 윤석열 주식 여기에 좀 강조되는 것 같아요. 예, 보통 이런 테마주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핫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또 대선 관련한 이야기가 나온 후에 테마주가 또 떨어졌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반응이 있기도 했고. 아, 떨어졌어요? 예. 그 전에도 뭐 여러 정치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 어떤 주식을 사면 되냐, 누가 될 것 같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대부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대선을 주식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봅니다. 이거는 좀 전에 없던 현상입니다. 예, 물론 뭐 그런 반응들만 있었던 건 아니고 좀 반응들이 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엉덩이 탐정 얘기 많이. 네, 맞습니다. 예, 대선이 무슨 소꿉장난도 아니고 뭐 엉덩이 탐정 닮았다. 뭐 왕이 백성들과 소통하려고 만든 느낌인 것 같다. 그 페이스북을 두고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왕이 백성과 소통하려고. 예. 또 다른 반응은 이 사람 이미지 자체가 이미 FM이기 때문에 기계 같은 인간 같은 분위기가 있어서 의외로 친근하고 어필하기엔 좋은 것 같기도 하다. 뭐 그런 반응들도 있었습니다. 네.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한 관심도 좀 있습니까, 청년들이? 예, 뭐 중도 하차하면서 이게 좀 언론에 보도가 되다 보니까 이거에 좀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 인터넷 반응을 봤을 때는 응원하는 거는 권력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당하게 소신을 밝히는 거 보면 일제시대의 독립운동가들처럼 눈치 보지 않고 신념을 지키는 이들을 영웅이라고 부른다는 반응도 있었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업적이라면서 윤석열, 최재형을 탄생시킨 게 가장 큰 업적이다. 뭐 이런 반응이 있었고 또 반면 비판하는 반응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탕평 인사한다고 정치색 구분을 안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온다. 그냥 민주당 다음 정권 때는 코드 인사를 그냥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반응도 있었고요. 예. 또 감사원 내부에서조차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반응들을 봤을 때 이게 과연 올바른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뭐 이런 지적들도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최재형 감사원장을 아나요? 사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더 많이 아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상황에선. 이게 비중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좀 작죠? 좀? 예. 근데 아마 이제 앞으로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냐에 따라 또 달라질 것 같긴 한데 네. 일단 뭐 지금 응원하는 반응들도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게 바라는 건 윤석열 지지 선언하고 같이 정권 교체하고 뭐 대법원장으로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감사원장하다 또 대법원장이 돼요? 정치 대권에 나왔다가요? 이거 참 이거 뭐 삼권 분립을 그냥 어떻게 이렇게 아무 말이나 그러시면 안 돼요. 네, 뭐 이해로도 스토리도 있고 명분도 있기 때문에 응원을 한다. 뭐 이런 반응들도 있었고 네. 역시나 앞서서 그 비판의 목소리들은 좀 비슷했습니다. 탕평 인사에 대한 배신을 이렇게 하는 걸 봤을 때 그냥 앞으로는 좀 코드 인사에 대해서 너무 비판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감사원장이나 검찰총장이나 참 중립적인 것 같다라는 이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참 중립적으로 시켰네요. 네. 그리고 또 인사 실패라는 의견들도 좀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뭐가 어찌됐든 인사 실패로 비춰질 수밖에 없고 이런 사람들을 또 추천한 게 누군지 또 어떻게 이런 사람들만 골라서 임명했는지 이런 지적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네, 그런 지적도 많이 나옵니다. 보수 커뮤니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뭐 일단은 국민의힘에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반응도 있었고요. 네. 또 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비교하면서 뭐 누가 더 낫다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기도 한데. 자, 일베 사이트에서는 이 두 분이 최재형 감사원장이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세요? 네, 그런 반응들도 있고 뭐 거기서도 되게 다양한 반응이 있는데 일단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선 아무래도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했던 과거 행보 때문에 좀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더 많이 보였습니다. 예.
그래서 뭔가 어쨌든 지금 현재 의견이 갈리는 건 크게 봤을 때는 문재인 정부의 그런 여러 가지 뭐 실책이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라는 지적이 있고, 또 반대로는 탕평 인사한다고 이렇게 했더니 돌아오는 건 이런 배신이다. 뭐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도저히 이걸 받아들여야 되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좀 크게 나뉘고 있습니다. 네. 크게 나뉘고 있습니다. 청년들한테도 그렇군요. 최근에 청년들의 마음을 이렇게 붙잡고자 대선 후보들이 청년들한테 구애를 하고 있잖아요. 어떤 분들이 다 고군분투하고 있는 어떤 분들이 좀 마음을 사고 있습니까? 뭐 사실 대부분은 일종의 쇼라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정세균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힙합 패션으로 변신을 하기도 했고요. 네. 또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그런 SNS를 활용하기도 했고, 뭐 최문순 강원지사는 이런 그 부캐 요즘 유행하는 제2의 캐릭터를 만들기도 했고, 뭐 이낙연 전 대표는 e스포츠 경기장 롤을 직접 찾아가서 이제 롤을 체험하기도 했었고요. 또 이외로도 뭐 이런 다양한 이런 춤을 춘다든지 뭐 이런 반응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과거에 바른정당 시절에 쇼미더 바른정당이라면서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뭐 힙합을 활용한 이런 정치 관심을 끄는 그런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 김성태 전 의원께서 힙합 댄스가 아니라 좀 혼수 상태 댄스라고 많이 지적받았지만 댄스를 추기도 했잖아요. 예. 그래서 보통 이렇게 반응을 봤을 때는 좀 비판적인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뭐 웃긴 정치인을 원했으면 허경영을 뽑았다. 뭐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춤추고 놀고 왠지 신나하는 것 같다. 쇼통을 멈춰라. 뭐 이런 반응들이 있었는데요. 네. 청년들의 반응을 봤을 때에도 실제로 좀 냉담한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일회성 쇼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투표율과 지지도 상승에 큰 영향이 없을 거다. 이미지 흉내내기에 그치는 것 같은 정치인들의 모습이 실망스럽다. 청년은 일자리가 없어 헤매고 있는데 춤추고 게임 경험하는 건 무책임하다. 이런 지적들도 있었습니다. 네.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군요. 예, 물론 이런 지적들에 비해서 또 응원하는 목소리들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뭐 2030과 이런 토론하는 것도 뭐 좋지만 이렇게 게임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자체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반응들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정치인들이 정치할 생각은 안 하고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좀 품위를 지켰으면 좋겠다. 뭐 떼놓친 개그를 자랑스럽게 하는 우리 부장님 닮았다. 뭐 이런 반응도 있었고요. 뭐 연예인이 꿈인가? 뭐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0005님께서도 그런 행동들 청년 무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청년 정책을 내서 청년들의 마음을 좀 사야지 이렇게 단순한 쇼는 조금 잘 먹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런 어떤 쇼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걸 가지고 계속 이제 진정성을 보이면서 성과로 보여내는 게 이제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청년 이준석과 청년 박성민 왜 이렇게 좀 극과 극으로 이렇게 나뉘죠? 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선출이 됐고 박성민 그 비서관 같은 경우는 이제 임명이 된 케이스다 보니까 좀 그런 점에서 의견이 좀 많이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능성도 있고 같은 내 또래 사람들이 이런 자리에 있으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좀 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박성민 비서관은 지금껏 보여준 게 없어서 그런가요? 사실 뭐 그러니까 저도 이제 당 활동을 좀 해서 좀 종종 보긴 했는데 실제로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개적인 이런 경쟁을 통해서 그렇게 청년 대변인으로 활동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당내 활동도 하면서 더 많은 청년들하고 소통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예전에 있었던 김광진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 또 청년이라고 볼 수 있냐라는 일각의 지적들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젊은 청년이 가서 이제 이야기를 듣고 대변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랬죠. 예, 그래서 지금 뭐 박성민 비서관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성과로 잘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좀 보여줘야죠. 네. 다음으로는 어떤 얘기 만나볼까요? 네, 5인 이상 모임 금지 기준 완화로 회식 이야기가 다시 나오면서 2030 세대들이 덜덜 떨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요? 지금 차라리 집합 금지가 안 풀렸으면 좋겠다. 오죽하면 이런 얘기가. 왜요?
왜냐하면 그동안 회식 자체가 거의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게 어쩔 수 없이 못한 경우가 많을 텐데 그게 다시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청년들은 회식이 싫구나. 또 부장님들이랑 윗사람들이랑 만나는 거 싫구나. 그렇죠. 이제 뭐 라떼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너를 위해서 해준 얘기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술자리에 가면 자연스럽게 듣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는 싫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집에 가려고 하다 보면 눈치가 보이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강제로 집에 가야 됐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그때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아, 그러니까 10시까지만 지금은 밥 먹어도 10시까지만 버티면 됐는데 이제 12시까지 붙잡혀 있어야 되고 그 걱정이다 이런 거죠. 예, 맞습니다. 제가 평소에 이렇게 가끔 만나서 희두 씨 보고 이렇게 나 때는 말이야 그런 얘기 안 하죠. 저는 안 합니다. 근데 저는 별 얘기를 안 하죠. 맞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이런 이 많은 청년들은 네. 그거에 대한 두려움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특히 이 회식을 강제로 하는 거에 대해서 납득하기가 어렵다. 도대체 회식이 뭘 위해서 하는 건지 모르겠고 청년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막상 청년들은 그 시간에 가서 쉬고 자기 개발하고 그 시간을 더 활용하는 게 중요하지. 회사에서 종 땡 쳤는데 퇴근해야 되는데 부장님이 오늘 뭐 먹지 이렇게 얘기하거나 오늘 회식이야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무너진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다시 어떤 끔찍한 악몽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다는 반응이 굉장히 많았고 정작 이런 내용들을 참조해야 될 사람들은 정작 이런 뭐 기사라든지 이런 분노의 내용을 안 본다. 아, 그렇죠. 네, 그 시간에 또 회식하고 있을 거다. 그렇죠. 네. 밥 먹고 뭐 또 사회생활 또 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게 또 사회생활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희두 씨 오늘 끝나고 뭐해? 이런 거 싫어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다. 네, 자, 회식을 좋아하는 청년 없습니까?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회식을 너무 좋아해요. 공짜로 윗사람이 사준다. 그리고 늦게까지 사주고, 그리고 또 일할 때는 자기의 그 재능을 보여주지 못하는 회식 때마다 자기가 이렇게 또 자기의 끼를 펼치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네,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예를 들어서 보통 청년들은 비슷한 세대, 또래 친구들끼리 술을 마시고 싶지, 아니면은 뭐 술을 안 좋아하는 사람도 회식이라는 이유로 계속 거기에 강제로 참석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좀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운구님께서 회식은 팀장 잔소리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지만 아무튼 회식에 이런 젊은 사람들한테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 부장님들 상무님들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아무튼 술 먹고 싶으면 친구들끼리 먹어라. 그렇게 하죠. 4592님께서 요즘 청년들 왜 그렇게 옛날 이야기 하는 거 싫어하는 거죠? 옛날 얘기 잘 들어보면 재미있는데요. 얘기하는데. 아니 4592님도 아버지나 뭐 어른들이 얘기하면 아우 옛날 얘기 이런 얘기 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근데 어른들하고 놀면 또 재밌는 게 또 좀 있는데 배울 것도 있고요. 실제로 그 과정에서 배울 점도 많고 하지만 그게 강제적으로 했을 때 분노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윤정주님께서는 아직 검증이 많이 남아있고 많은 경쟁자들이 가만 안 둘 거니까 좀 두고 봐야죠. 이건 윤 후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대선에 이제 정치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이제 대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저희가 주진우 라이브가 꼼꼼하게 중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넓게 이렇게 잘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290님, 우리 꼰대들 집에 빨리 가면 아내 눈치, 자녀 눈치 봐야 해요. 집에 빨리 못 가요. 혼술이나 할래? 또 이런 측면이 있어요. 아유, 부장님, 네, 이해해요. 아유, 네. 자,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요즘 뭐하니? 유튜버 황희두 씨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지친 자들이여 여기로 오라. 이곳은 주 기자의 시사 맛집 주토피아 주진우 라이브. 느낌 가는 대로 그냥 그런 뉴스 여의도 주필. 아내 좋아하는 만두 사려다가 치매 노인의 외출 감동.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중국의 주저우시에 치매를 앓고 있는 올해 86살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만두랑 빵을 먹고 싶어요. 찐빵을. 그래서 무려 20km 떨어진 유명 만두집에 찾아가서 빵을 사려고 합니다. 근데 이 치매
노인께서 한 손에 지팡이 든 채 불편한 몸을 이끌고 그 아내가 좋아했던 그 만두집, 찐빵집에 20km 찾아갔어요. 성공했어요. 무사히 만두집에서 만두를 샀어요. 아내가 좋아하는 고기만두, 팥 많이 안고 팥이 듬뿍 든 찐빵 2봉지를 가득 샀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집을 향했는데 아이고 그만 치매에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버스를 탄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물어봐도 아내가 만두를 좋아해서 빨리 사다 줘야 돼 얘기합니다. 경찰이 왔는데도 한시가 급해. 아무래도 아내가 걱정하니까 빨리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다행히 솔직한 신분증 때문에 안전하게 귀가하셨다고 합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사랑이 너무 감동적입니다. 할머니에 대한 사랑 때문에 지금 찐빵 사러 가신 거죠. 무서워서 가신 거는 아니죠. 네. 아무튼 치매에 걸린 86세 할아버지의 감동적인 사랑 얘기였습니다. 불매 오래가지 못할 것 노재팬 2년 유니클로엔 손님 북적. 머니투데이 기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2019년 7월이었습니다. 딱 이때쯤이었는데 유니클로 최고 재무책임자가 이런 얘기했어요. 한국에서 불매운동 오래 못 가. 한국 금방 끝나. 이렇게 하면서 유니클로 걱정 없다고 했는데 어땠습니까? 2년 동안 유니클로 찬바람 불었는데요. 지금 다시 사람들로 넘쳐난다고 합니다. 아이고, 대형 매장에 사람들 많다고 합니다. 일본 자동차 지금 다시 잘 팔린다고 합니다. 일본 술 다시 잘 팔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일본이 바뀌었습니까? 수출 규제 풀렸습니까? 아베, 스가 바뀌었습니까? 독도 문제 바뀌었습니까? 일본은 바뀐 게 없는데 우리가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바뀌었어요. (8년간) 수작업한 공무원들 덕에 지적 공부 일본 잔재 청산. 2대1 기사입니다. 8년 동안 전국 지적 도면이요. 지도가 일본식으로 돼 있어요. 지적이라고 한 게 제가 발음이 그런데 지적이요.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약 70만 장의 위치 지도, 지적도가 동경 기준에서 세계 기준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이렇게 했답니다. 707억을 아꼈답니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 공무원들 덕에 많은 돈도 아끼고 세금도 아끼고 지도도 바뀌었다고 합니다. 지적도도 바뀌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저에 대한 발음 지적 잘 받아드리겠습니다. 패닉의 로신한테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산불이 막 나는데요. 산불이 많이 막 나는데 염소가 출동해가지고 풀을 막 뜯어먹으면 마른 가시풀, 단벌 막 모조리